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는 사흘째 2,000명 안팎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다 했던 이스라엘과 영국이 다시 백신 이전으로 돌아간 걸 보면 어쩌면 우리의 단합된 멈춤이 그나마 이 정도 상황에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 정부의 정책을 실패라고 비난할 것도 또 국민들의 실천을 자책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라는 급이 다른 변이 이상의 바이러스가 압도하고 있는 지금 긴 싸움을 각오해야 하고 당장 내일부터는 광복절 연휴입니다. 먼저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콜센터, 직원과 가족 등 15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원들이 공용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 집단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서초구 교회와 관련해선 확진자가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90명, 사흘 연속 2,000명 안팎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유행이 통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에 델타 변이가 번지면 대규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 빠른 전파 속도가 가장 큰 그런 위험 요인이고 증폭 요인들을 만나게 되면 유행 규모가 2,000명이라는 기저치에서 더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로 전담 병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허가 병상이 700개 이상인 종합병원 9곳에 병상 1%를 중증 환자 전담으로 동원하는 등 병상 765개를 확보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해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길어질 걸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05에서 0.1% 수준인데 반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여전히 10배 가까운 0.97%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의 당면 목표는 4차 유행을 좀 조기화 안정화시키고 예방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70%에 대한 1, 2차 접종을 마치고 4차 유행이 진정됐을 때 방역 체계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 초 대구를 중심으로 터진 1차 유행 때 경험했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경남 지역의 거점 병원이죠. 마산의료원을 연결합니다. 신은정 기자. 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원 3층부터 5층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입원해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어제 65병상을 추가 확보해 272병상으로 늘렸지만 지금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2, 3일 안에 병상이 완전히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집계된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96명입니다. 엿새 만에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여전히 100명 안팎으로 확산세는 거셉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와 치매 환자 등 의료진의 간호가 더 필요한 환자가 많아져 의료진 업무 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링겔을 단다든지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시간대가 훨씬 더 길어지고. 현재 경남의 병실 가동률은 89.2%로 마산의료원 같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포함해 의료기관 7곳에서 사용 가능한 병실은 33개에 불과합니다. 생활치료센터도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창원과 진주 등 경남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4곳의 가동률이 86%를 넘어서자 경상남도는 창원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각 지역의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창원과 김해는 16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9일까지 연장하고 목욕탕과 식당 등 2만 8천여 곳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와 휴가 동안 이동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가족, 지인 간의 만남보다는 슬기롭게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휴가철과 연휴를 맞아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제주와 부산,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휴가철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건 아닌지 정부가 고속도로 상행선에 임시검사소를 설치한 배경도 의심되면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용인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늘 오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뒤인 저녁 8시부터 운영을 종료하다 보니 지금은 비교적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수도권 주민 중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상행선 방향에 설치됐습니다. 이곳 용인휴게소를 비롯해 안성휴게소와 이천휴게소, 화성휴게소까지 4군데에서 운영됩니다. 용인휴게소에서만 오늘 하루 200건가량의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가족이랑 휴가 그냥 갔다 오다가 걱정도 되고 해서 그냥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정부는 모든 만남엔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휴가를 다녀왔다면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광복절 연휴가 4차 대유행이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힘드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코로나19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휴게소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잔여 백신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접종 가능한 연령대가 제한적이다 보니 그동안 백신이 남아도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30세 이상이 희망하면 곧바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동시에 등록했더니 화이자만 바로 예약이 마감됩니다. 예약은 화이자는 지금 넣자마자 다 예약이 다 된 거고요. 아스트라는 이거는 이제 아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60세부터 7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되면서 잔여 백신은 많아졌지만 정작 예약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게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봉 뒤 6시간 안에 접종자를 못 구해 폐기되는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SNS를 활용해서 이제 잔여 백신을 신청하는 거 활용도 자체가 좀 적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맞고 싶어도 못 맞으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에 한해서 접종 가능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비 명단은 오늘부터, SNS 당일 예약은 17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1,200만 건 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진행됐지만 희귀혈전증 환자는 3명에 불과했고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만큼 30, 40대에게도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만 잔여 백신에 한해 접종 기회를 열어준 것일 뿐 30, 40대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찍 맞고 싶으신 분에게 대해서는 그런 위험이나 이득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자가 접종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50세 미만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경우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고 접종 간격도 11주에서 8주로 단축됩니다. 또 당일 잔여 백신 접종을 예약할 경우 기존의 백신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모더나사가 실험실 문제를 이유로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해 왔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 대표단이 오늘 급하게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내년에 접종할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도 미리 구매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은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사와 내년에 쓸 백신 물량 3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제적으로 내년에 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5천만 회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매를 추진해 왔는데
우선 화이자 3천만 회분의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수급에 대한 불안전성에 대응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고려해서 2천만 회분에 대한 계약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필요할 경우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면역 지속 기간이 짧아 추가 접종을 해야 하거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된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모레에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지난 6월 100만 회분에 이어 미국 정부가 제공한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이미 도입된 직계약분 10만 회분과 함께 교정시설 입소자와 요양시설 미접종자, 항해 종사자 등에게 오는 23일부터 접종됩니다. 또 도서지역 거주자나 유학생 등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거나 2차 접종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 접종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공급 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정부 대표단이 미국 보스턴으로 출국했습니다. 공급의 변경에 대해서 유감의 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은 현지 시간 13일 모더나사와 협상을 갖고 모레 귀국할 예정인데 협상 결과는 귀국 당일이나 월요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단합된 멈춤을 실천하고 있지만 일부 소수의 개인과 집단이 저항하듯 어기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에만 신고된 집회가 400건 넘는데 경찰이 모두 금지 통고했습니다. 또 만약 방역 수칙을 어기는 집회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대규모 광복절 행사를 거듭 예고했습니다.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불법 집회가 아니고 천만 국민의 자발적인 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인 시위, 1인 집회의 변형된 형태의 불법 집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밝혔고 오로지 산책만은 할 것이다. 산책은 당연히 합법이죠. 이들은 사흘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역에서 남대문과 시청 앞 등을 거쳐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200여 명이 70m 간격을 두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경찰에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는 45개 단체에 400여 건. 현재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모두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광복절 연휴 집회 금지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강다리 등 도심 81곳에 임시검문소를 세우고 186개 부대와 가용장비를 동원해 도심 집결을 막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역시 경찰과 함께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대규모 시위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안국역과 종강역 등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차벽 주변엔 길 안내 요원으로 경찰관 17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앞서도 이스라엘과 영국 상황을 언급했지만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다시 엄중한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백신 이전으로 돌아갔고 일본은 오늘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재해급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워싱턴과 도쿄를 동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현승 특파원, 일본이 하루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오늘도 최다 기록입니다. 도쿄 신규 확진자가 5,773명 나왔고 전국 확진자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수가 과거 최다인 1,478명으로 나와 위기감이 높습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시죠. 新規の陽性者数が急増しております。制御不能な状況であります。医療提供体制が深刻な機能不全に陥っている。 더욱 심각한 건 검사 양성률인데 도쿄는 22.5%, 바로 옆 가나가와현은 37%, 10명 검사하면
3명 이상이 확진되는 상황입니다. 전망도 비관적이어서 확진자 수가 8월 말이면 도쿄에만 하루 10,000명, 9월 초면 20,000명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홍규 특파원. 미국은 백신 접종이 꽤 진행이 됐는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18살 이상 성인의 71.5%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7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서고 어린이 환자까지 급증하는 등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시 델타 변이 때문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내부 문건엔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강력해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사실상 다른 질병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역시 공통적으로 델타 변이가 변수입니다. 그러면 양 국가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 특파원, 일본은 이미 올림픽 전부터 긴급 사태를 선언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긴급 사태 선언이 벌써 4번째고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제가 반복, 장기화되면서 일본 역시 방역 피로감이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단축, 술 판매 금지 등의 기존 조치가 거의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에 긴급 사태 선언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도 9월로 연장할 방침인데 추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 자문위는 외출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백화점이나 마트의 입장객 수와 주차장 제한, 재택근무 확대, 지자체 간 이동 자제를 제한했습니다. 또 영화관 등 대형 시설의 휴업, 학교 휴교 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령자는 중증화와 사망률이 낮아진 만큼 연령대별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는데요. 중증 환자 수가 급증한 40, 50대는 백신 접종을 더 서두르고 확진자가 가장 많은 20, 30대는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제의 고삐를 더 조이고 백신 속도를 높이는 기존 방안 외에 뾰족한 해법은 없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미국은 그래도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는데요. 장기 이식을 했거나 암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부터 3차 접종을 실시해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백신에 대한 불신과 또 백신 음모론 때문에 여전히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델타 변이에 맞서서 백신 접종자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다시 권고하고 있는데요. 2달 전에는 벗어도 된다고 했다가 방침을 바꾸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백신 접종을 재촉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고삐를 다시 쥐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고 또 이걸로 델타 변이가 잡힐지도 불분명해 보여서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와 워싱턴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해군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합동수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차 가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는 지난 9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서해 도서 지역 부대 전입 사흘 만에 식당에서 부대 상관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B 상사가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고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A 중사는 피해 직후 부대 주임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소문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임 상사는 B 상사에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주의만 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계속 같이 근무해야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2달 반 뒤인 지난 9일 정식 신고했고 그제서야 가해자와 분리돼 육상부대로 파견됐습니다. 다음 날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A 중사는 고충 상담관과 나흘 동안
8차례나 상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음을 암시하는 정황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A 중사가 숨지기 하루 전인 11일에야 이 사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늑장 보고 이유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 훈령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합동수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차 가해 여부 등 A 중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부대 지휘관을 만나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까지, 또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해군 내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가해자가 딸을 지속적으로 따돌렸고 사과를 한다면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 해군 중사가 지난 3일 어머니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래야 하는데 자꾸 배제해서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하태경 의원을 통해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딸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건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직속 상관이 있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거죠. 한 2달 반 정도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가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태경 의원은 성추행 다음 날 사과한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가해자가 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따르게 했다고 하고요.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뒤로도 무려 75일 동안 가해자와 한 사무실을 쓰며 2차 가해를 당하다 참다 못해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임 상사는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지원이나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피해자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지목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 해군은 성추행 이후 75일 동안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2차 가해나 화유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지난 5월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군의 혁신을 지시했고 군도 뼈를 깎는 자세로 개혁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해군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고통을 겪다 숨지면서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군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 중사가 들었습니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84일 만에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사건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제는 또 한 명의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불과 2달여 만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병역 문화를 재구축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은 이번에도 아니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기본 조치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자는 외딴 섬 작은 부대에서 가해자인 상관과 2달 이상 같은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규정에 따라 정식 보고를 안 했고 분리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을 그냥 덮고 지나가자라는 말과는 다른 것인데 당시 소속 부대에서는 마치 피해자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처럼 2달 반 만에 피해자가 정식 수사를 요청한 뒤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해군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전담 지원 인력까지 배치했다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된 지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한 데 대해 격노하며
국방부에 한치 의혹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7번째, 또 고개를 숙인 서욱 장관은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정치권에선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국민의 비난과 우려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취업이 제한된 상태지만 구치소를 나서서 바로 삼성전자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년 6개월의 형기 중 60%만 복역한 채 가석방됐다는 이른바 1%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잔뜩 몸을 낮췄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을 받아들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특정 경제사범인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도 5년간 경영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오늘 구치소를 떠나 자택이 아닌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조만간 취업 제한 해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경영 활동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가석방 발표 나흘 만에 침묵을 깬 청와대도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다음 달부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법정에 서야 합니다. 한편 오늘 광복절 가석방에선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통했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도 풀려났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서울 구치소 앞은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또 가석방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응원과 비판의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를 앞둔 서울 구치소 앞.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적입니다. 국내 취재진은 물론 외신,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 수십여 명이 몰렸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병력도 배치됐습니다. 가석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시작되려 하자 이 부회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세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방해합니다. 이 부회장을 환영하는 시민들, 가석방에 반대하는 단체들 양측 모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위에 군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이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온 거에 대해서 환영했습니다. 한 청년단체는 이 부회장이 나올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릴레이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지어준 촛불로 누구를 밝히고 있습니까? 출소 시간이 다가올수록 인파는 더 몰렸고 일부 유튜버들은 이 부회장을 촬영하기 위해 차량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에 이 부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응원의 함성과 비판의 고성이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부회장이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며 두부를 손으로 으깨는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재벌특혜 가석방 반대합니다. 이 부회장을 태운 차량이 떠난 뒤에도 찬반으로 나뉜 시민들은 도로를 막고 서로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싸게 팔아서 인기를 끌었던 한 업체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가입자가 100만 명이나 되는데 환불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었지만 환불은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머지플러스 본사 앞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계단에도 건물 안에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잔액이 한 70만 원 정도. 그럼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5시 반쯤. 이 회사는 2018년부터 머지포인트라는 일종의 선불 포인트 상품권을 팔아 급성장했습니다. 포인트 상품권을 사면 유명한 카페, 편의점, 빵집, 음식점들에서 20% 할인을 해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누적 가입자 100만 명, 판매된 포인트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음식점으로 제한한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남은 포인트의 90%를 순차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언제 해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씩 물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인다 보니까. 새벽 한때 회사로 먼저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주던 환불 조치는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4시 반에 있어서 환불 신청했던 사람들까지는 환불된 거 확인했는데 그 이후로는 환불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업체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해야 영업이 가능한 일종의 금융사기 아니냐는 겁니다. 머지플러스 측은 영업 중단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는 금감원의 시정 권고 때문이며 정식으로 등록하고 4분기에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등록 업체라 개입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등록시켜 정상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하루하루 체감하지만 더위가 누그러지나 싶더니 기상청이 오늘 전국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이제 끝났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는 다시 집중호우를 걱정할 시간입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공원. 한풀 꺾인 더위에 긴 소매 옷을 입은 사람도 보입니다. 요즘에 에어컨 없어도 살만하고 좀 선선하니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지난 주말 입추 무렵부터 열대야가 사라지더니 오늘은 37일 만에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대기의 흐름이 정체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정체가 풀리고 있고 8월 말까지는 그렇게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올여름 폭염은 물러가지만 이제는 집중호우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는 7월 중순에 사라졌던 정체전선도 슬그머니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 남쪽을 거쳐 일본 중부까지 기다랗게 자리했는데 일본 기상청은 장맛비라고 이야기합니다. この時期ですとですね、8月の終わりになるとちょっと時期外れの秋雨になってます。 장마전선에 놓인 일본 구마모토 지역은 단 1시간에 최고 335.5mm의 살인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말 새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도 5에서 6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작년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더니 올해는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에 이어 2차 장마까지. 여름철 기상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들쭉날쭉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들에게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해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정부 정책에도 반하고 지사직을 이용해 매표 행위를 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요구를 검토해보겠다 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전도민 지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소득 상위 12%, 166만 명의 도민들에게도 도와 시군이 9대1로 재정을 분담해 1인당 25만 원씩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은 도가 지원하는 90% 재정으로 1인당 22만 5천 원씩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추가 소요 예산은 4,100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빚을 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에서 경기도 몫으로는
전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습니다. 당장 반발한 건 지사 찬스 논란을 제기해온 민주당 경선 경쟁 후보들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도를 아지트로 온갖 포퓰리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 측은 국가 시책을 정면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당의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 김두관 후보는 독불장군식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그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거냐고 반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선별 지급 방안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된 다음 주 후보 토론회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론회를 두고 오늘도 캠프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고 윤석열 캠프 측은 토론회 준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18일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발을 고려해 형식을 토론 대신 발표회로 바꾸는 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방적인 어떤 주제 발표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만일에 전환을 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윤 후보도 우리에게 소중한 후보지만은 각 진영 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토론회를 경선도 아닌 경선준비위원회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흐름 자체가 좀 우습다는 거죠. 토론이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토론회 개최 여부에도 아직 지도부 간 이견이 있다며 토론회 준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를 둘러싼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대선 주자들도 양측으로 갈라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 대표를 유승민계라 공격하고 윤 후보와의 갈등을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못된 발상이라며 이 대표를 옹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어느 캠프든 당 지도부와 너무 갈등을 빚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토론회를 놓고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건 비겁하다며 홍준표, 유승민 두 경쟁 주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석열계 의원이 대거 포함된 재선 의원 16명은 성명을 내 이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정확히 48년 전 오늘 재야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망명 중에 중앙정보부 요원들한테 납치됐다 기적처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를 만나 납치 과정과 납치를 사주했던 박정희 정권을 향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그 육성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공개합니다. 지난 197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 망명 중이던 재야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요원 대여섯 명에게 납치됐습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배에 태운 뒤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질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는지 정신을 잃은 김 전 대통령을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 두고 갑니다. 납치 129시간 만이었습니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이후 가택 연금됐다 70일 만에 풀려난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뉴스위크 동경지국 버나드 크리셔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대중 도서관 측이 최근 발견한 테이프에는 통역이 배석한 2시간 동안의 당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내가 다시 구출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한국은 안 데려간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납치했다. 한국을 데리고 가면 이게 국제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오는데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
중정 요원들이 김 전 대통령이 머물던 호텔을 알아낸 건 당시 야당인 민주통일당 당수 양일동 씨를 감시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양일동 씨가 만나서 나 만났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일동 씨만 따라붙으면 나를 잡을 수 있다. 김재권 공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 김 씨의 아버지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지만 김 전 대통령은 정권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요, 박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력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 또 국민이 결코 행복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한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내가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어떤 복수심은 영원히 갖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김대중의 어떤 이제 이런 화해 용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입장이 이미 이때부터 확고하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김대중 도서관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를 용서했다는 건 알려진 바 있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해 용서를 언급한 자료가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코로나19로 가계는 빚더미에 올랐는데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사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0조 원이 넘는데 이렇게 번 돈을 슬금슬금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고객에게 보낸 대출 연장 안내문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맞춤형 상품의 대출 금리가 9.7%,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1년 전 1.99%였던 1등급 고객의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2.85%까지 급등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이 돈을 조달하는 금리는 작년 5월 이후 최저 수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들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KB, 신한, 우리, 하나, NH 이 5개 금융지주사들이 상반기에 이자로만 벌어들인 돈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번 돈을 어디다 쓸까? 슬금슬금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늘 이사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만 하던 걸 이제 4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KB와 우리금융지주도 1년에 2번씩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주주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나가던 현금 흐름이 여러 번으로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융지주사들의 역대급 실적은 스스로 장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 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은행과 보험사는 물론 신용카드 빚까지 끌어다 쓰고 있고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들도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반면 돈 떼일 위험은 별로 없습니다. 은행 대출의 80%는 담보가 있거나 서민층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줍니다. 땅 짓고 헤엄치게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 형편인데 자본주의 민낯 보이듯이 금융의 천민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가계대출은 올 들어서만 78조 원이 또 늘어나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못 늘리게 하자 은행들은 또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이자 부담은 최소 12조 원이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돈 대부분은 은행이 벌어갑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아주대 병원의 한 여성 전공의가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는데 병원 측은 오히려 피해자인 이 전공의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고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도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강나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병원. 전공의 이모 씨는 작년 3월 선배 의사 양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저녁 자리 이후 강제로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수차례 추행했다는 겁니다. 완력을 이용해서 벽에 밀어붙이고 몸과 얼굴, 어깨, 허리 등을 만지면서 끌어안고 여기서 진짜 나 큰일
당시 인턴이었던 이 씨는 가해자가 직장 선배인데다 이 씨가 원하는 전공의 면접관이라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 선배 의사는 2018년에도 이 씨를 길에서 끌어안고 추행했다고 합니다. 소문도 무섭고 제가 지원할 과에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안 뽑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가해 의사와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계속 마주치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씨는 결국 지난달 병원 측에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대응은 이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이 씨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한 겁니다. 첫 신고 당시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사직 관련해 연락했다고 문자가 왔고 이틀 뒤엔 사직 의사가 확실하면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문자가 2번이나 온 겁니다. 이 씨는 즉시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대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미리 신청한 휴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무단 결근은 퇴직 사유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수차례 사직을 하셔야 된다. 무단 결근은 퇴직 사유가 되니까 빨리 출근을 해라라는. 결국 이 씨는 병가를 신청했는데 병원은 한 달 가까이 가해자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최근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너무 떳떳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일 처리는 늦게 되고 있고 분리조치를 한다는 게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고립된 상황에. 아주대병원 측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 자연스럽게 분리조치가 이뤄졌고 가해자는 다음 주 중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분리조치를 위해 가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양 씨는 취재진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어제는 대구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길이가 6m나 되는 땅 꺼짐이 생겨서 대형 유조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왼쪽 뒷바퀴가 푹 꺼진 땅에 박혀버려 한쪽으로 기울어진 대형 유조차. 대형 크레인이 끌어올립니다. 주유소에 들어가려던 26톤 유조차가 길이 6m, 깊이 2m 구멍에 빠진 겁니다. 차가 쿵거리면서 차가 빠졌다는 소리 듣고 뛰어나왔는데요. 이제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차가 기우니까 계속 받치고 있었고. 유조차에 실려 있던 32,000리터 경유 중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고 운전자도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황당히 시동을 잽싸게 끄고선 차에서 뛰어내렸죠, 그냥. 2017년부터 일대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기존 하수관을 잘못 건드려 물이 새면서 도로 및 흙이 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수 관로가 있었는데 요번에 상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거기서 물이 새가지고 싱크홀이 생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 주변에선 이미 1년 넘게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땅 꺼짐 현장은 지금은 이렇게 모두 정리됐는데요. 하지만 바로 옆 도로는 이렇게 균열이 관찰되고 매운 흔적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스팔트가 좀 파여서 차가 이렇게 가다가 덜컹덜컹 거리는 경우는 좀 많았어요. 주유소 직원들이 지자체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민원 접수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정부시는 사고가 난 뒤에야 문제가 된 도로를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의 한 풋살장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마스크도 잘 쓰지 않고 풋살 경기를 하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풋살장 업주는 오히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풋살장, 밤 11시에 수십 명이 모여 공을 주고받고 몸싸움을 합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풋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턱 마스크하고 심지어 마스크도 안 낀 사람도 눈에 보이고 코로나 걱정도 돼서. 풋살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강습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라면서 허탈감을 토로합니다. 지금 식당 이어서 2년째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어디 민원을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계속된 민원에 풋살장 측은 마스크 단속을 위해 별도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풋살장을 통한 감염은 없었고 야외 시설인데 면적당 인원 제한을 하는 실내 체육시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방역 수칙을 저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대전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려졌으며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강릉과 속초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청상아리 같은 성질이 포악한 상어들이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민들이나 피서객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강원 강릉시 소돌항 위판장입니다. 몸길이 2.5m의 상어 한 마리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등 부분은 갈색빛을 띠며 배에는 점이 있는 악상어인데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13km가량 떨어진 강릉 소돌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2달 전에는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서도 상어가 잡혔습니다. 몸길이 3m, 둘레 1.6m가량의 청상아리로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도 공격하는 성질이 난폭한 상어입니다. 청상아리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속초와 강릉, 동해 등 강원 동해안에서 3마리가 잡혔습니다. 보통 상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먹잇감이 많아지는 시기에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하지만 최근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동해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바다에 많이 살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 밖에 공격성이 강한 다른 상어도 강원 동해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화 조수로 알려진 식인상어 백상아리는 지난 1998년 양양에서 처음 잡힌 뒤로 삼척, 동해, 고성 등에서 최근까지 9마리나 발견됐습니다. 보트와 사람을 공격하는 청세리 상어도 지난 2013년 14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경도 어민과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첨벙거리는 등 상어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6명이 상어에 물려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귀국한 날 포상금의 액수를 되묻는 등 배구협회의 무리한 인터뷰가 논란이 됐었죠. 결국 대한배구협회장까지 나서 사과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4강에 오른 여자 배구 대표팀의 귀국 기자회견. 선수 출신인 유혜자 배구협회 홍보 부위원장이 주장 김연경 선수를 인터뷰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여자 배구가 4강에 올라감으로써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금액도 알고 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얼마? 네? 얼마라고? 6억 아니에요, 6억? 네, 맞습니다. 자리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대통령.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아니, 했잖아요, 지금. 네, 한 번 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무리한 질문과 요청이었다는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유혜자 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홍보 부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오한남 배구협회장도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배구 팬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가대표 공식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 선수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SNS에 대표팀 선배로 배구 발전에 힘써주신 분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프로야구 NC의 19살 신인 김주원 선수가 유격수로 나서 몸을 날리는 감각적인 호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륙에 한 달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는 아침 공기도 부쩍 시원해집니다. 내일 비 가운데에는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텐데요. 일요일인 모레 아침 내륙 산간지방의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그동안 남해안 지방에 머물던 비구름은 오늘 밤 사이 남부지방으로 더욱 확대가 되겠는데요. 내일 영동 지방과 제주도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20mm 이상, 영동 지방에 최고 80mm, 또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가에도 20에서 60mm 가량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영서 지방에서는 오후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청도와 남부 지방의 비는 저녁부터 점차 잦아들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울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7도로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도 22도까지 낮아지겠고 다음 주에도 영동 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